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영적 발돋움, 헨리 나우엔 지음. 1부, 자아를 향한 발돋움. 첫 번째 움직임,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 그 외로움을 지켜서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가슴을 후비는 외로움. 많은 파티들과 친목 모임들이 끝나면 공허함과 서글픔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내면 깊숙이 뿌리 박혀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경쟁심 탓에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파티가 끝남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관계이기 때문일 겁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공허함과 서글픔에 대하여 외로움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살펴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외로움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엔가는 겪게 되는 체험입니다. 어렸을 때 반 아이들에게 사팔뜨기라고 놀림을 당하거나 사춘기 시절에 친구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었을 때 여러분은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숙사에서 집이 그리워졌을 때 혹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부당한 규칙에 분개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젊은 시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점수에만 연연해하고 좋은 친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을 때 또는 모임에서 여러분이 내놓은 제안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라면 공들여 준비한 강의에 학생들이 전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또 설교자라면 훌륭한 취지를 담은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이 졸고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매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부 모임을 할 때나 회의 중에, 상담 중에,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긴 시간 동안 단조로운 노동을 하고 있을 때나 따분한 책에서 눈을 떼서 멍하니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외로워라고 중얼거리게 되는 내면의 이상한 고통과 정신적인 허기, 마음 잡을 수 없는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나 훨씬 극적인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서양 사회는 외로움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뉴욕시에 갔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전철한 내 주위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신문을 읽거나 공상에 빠져 멍하니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순찰 중인 경찰관을 보면서 내가 계속 되새긴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려고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둘러보면 물건을 더 많이 사달라거나 새로운 상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선전벽보 속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온다. 부드럽게 포옹한 채로 서로 즐거워하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 빠르게 달리는 요트를 타고 서로를 향해 웃고 있는 쾌활한 남녀들, 대담한 모험을 해보라며 말에 올라탄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는 자신만만한 탐험가들,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쪼이는 해변에서 춤추며 뛰노는 겁없는 아이들, 여객기와 호화 여객선에서 언제라도 나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매력적인 아가씨들이다. 지하철은 어두운 터널을 차례차례 지나가고 나는 넣어둔 곳에 돈이 잘 있는지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는 동안 온통 두려움뿐인 나의 세계를 장식하고 있는 여러 말과 영상은 사랑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는 단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외로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느끼게 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경쟁과 대결의 일부가 되어버린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도색 잡지는 아마도 당연한 결과의 하나인 듯 싶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친밀감입니다. 많은 포르노 가게에서는 수많은 외로운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잔뜩 품은 채 여자들의 누드 사진을 말없이 들여다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 사진들에 이끌려서 누군가 그들의 외로움을 없애줄 은밀하고 밀폐된 장소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도 바깥 거리는 생존을 위한 잔인한 투쟁으로 조용할 날이 없으며 포르노 코너들조차도 그 시끄러운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보지만 말고 사라고 재촉할 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오늘날 인간 고통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람들이 제일 흔하게 털어놓는 불만이며 늘어나는 자살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 다양한 심신증후군들, 예를 들면 두통, 위통, 요통의 원인이며 수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됨과 일치와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고 있는 문화를 경쟁적인 개인주의와 조화시키려는 이 세계 속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 성인들과 노인들은 외로움이라는 전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파티들과 친목 모임들이 끝나면 공허함과 서글픔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내면 깊숙이 뿌리박혀 가끔씩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경쟁심 탓에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파티가 끝남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관계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주는 모임에 안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또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모임에 누군가 안 왔다고 해서 특별히 서운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음식도 푸짐하게 있고 그 음식을 먹을 사람도 충분히 있지만 음식이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심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파티장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 외로움을 느끼면서 파티장을 떠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도 외로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절친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반가워할 거예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뵈니 영광입니다.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만나 뵙고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친구분이랑 같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또 오세요. 이 말은 상대방과 친밀해지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바람을 보여주지만 사회가 외로움의 고통을 고쳐주지 못한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을 때 진정한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뿌리는 매우 깊기 때문에 낙관적인 선전, 사랑을 대체하는 이미지들이나 사교 모임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는 조건 없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사랑을 베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용당할 염려 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날마다 겪는 사소한 거절감, 이를테면 비아냥거리는 웃음과 버릇없는 말, 톡 쏘아 붙이는 말, 차가운 침묵은 아무런 악의도 없고 신경 쓸 가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친구들이 떠나고 흑암 가운데서 철저히 혼자만 남는 상황에 대해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두려움을 끊임없이 일으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공허감 피하기. 위협적이고 대면하기 힘든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게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때때로 이런 상태를 떠올리지 않게끔 하는 교묘한 방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고통을 피하는 데는 가장 세련되었습니다. 그 고통에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시신들이 마치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장사 지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마치 있지도 않는 것처럼 묻어버립니다. 이런 무감각 상태에 너무나 길들여진 나머지 주의를 끌만한 대상이나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끝내야 할 프로젝트나 함께 놀러갈 친구, 읽을 책, 텔레비전이나 레코드가 없이 철저히 혼자만 남았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즉, 기본적인 인간의 홀로됨을 매우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고 또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을 느낄까봐 두려워서 무엇인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을 다시 시작하거나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임을 계속할 것입니다. 존 레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느껴라.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1973년에 교육방송은 캘리포니아주 센타바버라에 사는 한 가족의 삶을 그린 연속물을 방영했습니다. 어떤 미국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이 연속물은 라우드 부부와 5자녀의 일상적인 삶을 솔직하고 숨김없이 그렸습니다. 이 평범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라우드 부부가 이혼하는 대목과 장남이 동성연애자라는 대목에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긴 했지만 사실 다른 가정들도 자세하게 다큐멘터리 영화로 추적해 본다면 그 영화의 이야기처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의 허락과 양해를 받고 만든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 가정이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예시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성향을 고통스러울 만치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라우드 일가는 고통스러운 문제점들을 그대로 덮어두었으며 난처한 상황들은 거부했습니다. 라우드 일가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패트의 내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것들은 딱 질색이야 라는 표현에 이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을 피하는 태도의 필연적인 결과는 18세인 아들의 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7명의 외로운 사람이 필사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면서도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사회에서 라우드 일가는 사실 특이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가정입니다. 이 점을 깨닫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현상은 외로움이라는 고통과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외로움에서 멀리 달아나려 하고 또 사람들이나 특별한 경험에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자신이 처한 공경에서 실제적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바람들로 가슴 아파하고 성취할 수 없는 욕망과 기대 때문에 고민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창조성은 외로움과 맞부딪히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대면이 무서워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그토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을 쓰려고 백지를 대하노라면 종이 위에 나의 말을 쓰기 전에 한 권의 책이라도 더 참조해 보려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찌나 서성이는지 의자에 묶어야 할 정도이다. 바쁜 일과가 끝난 뒤 혼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때 나는 전화를 한 통화라도 더 걸거나 우체통에 한 번이라도 더 가보거나 그날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나를 즐겁게 해줄 친구에게 놀러 가려는 충동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바빴던 하루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가끔 의아해하는 것이 있다. 강의와 세미나, 학술대회, 과제와 시험으로 꽉 찬 교편 생활이 때때로 나를 즐겁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 기분을 완전히 바꿀 만큼 즐거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내가 외로운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점이다. 실은 나의 외로운 자아가 바로 내가 제일 먼저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자료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이런 생활이 이끄는 피상적인 삶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삶이 내면적이고 사적인 것을 멈추었을 때 대화는 단순한 잡담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라고는 신문에서 읽거나 이웃에게 들은 소식들 뿐이다.
대개 우리와 우리의 동료의 차이점은 그는 신문을 보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내면의 삶이 실패한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필사적으로 우체통으로 달려간다.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엄청난 편지 왕래에 자부심을 느끼며 편지를 하나를 안고 우체통에서 돌아오는 불쌍한 사람은 그만큼 오랫동안 내면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지켜야 하는 첫째 임무는 학교의 특권인 자유시간을 줌으로써 자신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스콜라는 자유시간을 의미한다. 자유시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고 교육이 또 다른 형태의 경쟁과 대결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외로움을 그다지도 못 참고 최종 해결책 일성 싶은 것들을 조급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내면의 비밀. 이 세상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는 그릇된 이유에서 나온 고통도 있습니다. 이는 그 고통이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없애주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잘못된 기대에서 생겨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외로움에 못 이겨 자신으로부터 떠나서 다른 이에게 기댄다면 결국 관계란 서로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며 포옹으로 상대방을 옥죄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고통이 전혀 없고 아무런 분리됨도 느껴지지 않고 인간의 모든 불안함이 내적인 평안으로 바뀌는 순간이나 그런 장소는 꿈나라에나 있는 것입니다. 친구나 연인도 남편이나 아내도 공동체나 교제권도 하나됨과 일체감에 대한 깊디 깊은 갈망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종종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대들을 다른 이들에게 짐지우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우정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면 우정과 사랑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우정에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면서도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다정하고 평안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함께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함께 하고자 하는 한 우리는 채워지지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은 하나됨과 내적인 평안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은 채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람들은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그 외로움을 더욱 심하게 느끼다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마지막 해결을 추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연인, 새 공동체를 찾습니다. 머리로는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내가 알게 모르게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부모나 형제 자매와 비참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희망으로 중대한 결과를 미치게 될 관계 속에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은 언뜻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서둘러 맺어진 관계에서는 수많은 언쟁과 싸움, 비난과 그에 대한 맞비난, 터뜨리거나 그냥 눌러버린 분노의 순간들과 털어놓거나 털어놓지 않은 질투의 순간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의 뿌리는 다른 이의 외로움을 몰아내 주어야 한다는 그릇된 주장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최종 해결책에 대한 열망 때문에 사람 사이의 친밀함을 좀먹는 파괴적인 폭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 폭력은 의심과 속으로 하는 험담과 공상 속의 안갚음으로 마음에 폭력을 가하는 생각으로 하는 폭력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폭력은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평안을 깨뜨리는 말로 하는 폭력이며 때때로 그것은 남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스런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상대방에게 해를 줄 뿐만 아니라 덜 받을수록 더 요구하는 악순환으로 자신을 이끌기 때문에 지극히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관계의 민감함을 매우 강조하고 의사소통의 능력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며 여러 모양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교감을 실험해 보도록 권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충분히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며 사실 많은 감수성 훈련센터가 인간 상호 간의 접촉 범위를 넓히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을 열어놓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닫아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자신의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자신만의 내적인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끌리게 하고 친구 관계를 이루게 해주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내면의 비밀입니다.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는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의 독특함을 지켜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지만 너무 가깝지는 않게.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숨기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표현하고 전해야 한다는 그릇된 형태의 솔직함이 있습니다. 이 솔직함은 매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설사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관계를 시들게 하고 피상적이고 공허한 관계로 만들어버리거나 많은 경우 아주 따분한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서로 간에 아무런 경계선을 두지 않음으로써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가깝기는 하지만 무미건조한 관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면의 성소를 위험스레 내비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이기도 합니다. 침묵 끝에 나오지 않은 말은 그 힘을 잃어버리듯이 마음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여는 것 또한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공허한 잡담과 쉽게 나오는 고백, 속이 빈 대화, 의미 없는 아첨, 서투른 칭찬, 따분한 비밀 얘기 천지입니다. 수많은 잡지사들이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비밀스런 인생 이야기들과 세세한 개인 사정들을 공개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사실 그 잡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에 대한 매우 따분하고 시시콜콜한 얘기들과 그들의 지극히 거만한 성향들 뿐입니다. 게다가 이미 그 사람들의 삶은 과도하게 노출된 까닭에 시시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미국인의 생활 방식은 폐쇄성에 대해서 미심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나는 문을 열고 생활하는 이곳의 생활 방식에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서나 연구소에서나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연 채로 일하고 있었다. 타이프를 치고 있는 비서들의 모습이 보였고 또 강의용 책상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과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훤히 볼 수 있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주저하지 말고 들어와서 어느 때든지 방해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대부분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열린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비밀이 없고 재정 상황에서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첫인상만 그랬고 두 번, 세 번 볼수록 그들이 생각보다는 덜 개방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을 닫는 것은 인기가 없고 삶의 비밀을 지켜주는 선을 긋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소외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의식하도록 만드는 이 시대에 외로움이라는 체험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함께 있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환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부부들을 쉽게 만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한화됨을 통해서 소속감이 없는 데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몰아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육체적 정신적 화합에 이르고자 필사적인 몸부림을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일정한 폐쇄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어떻게 한계선을 그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한계선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항상 신선하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친밀감이 나옵니다. 서로에 대해 매달릴 필요가 없게끔 하면서도 서로의 생활권을 은혜롭게 넘나들게 하는 보호 경계선에 대한 갈망은 결혼식에서 자주 인용되는 칼릴 지브란의 글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또 즐거워하되 서로 홀로일 수 있게 하십시오. 마치 수금이 줄이 따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음악으로 함께 울리듯이.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은 따로 떨어져 있으며 떡갈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동산으로. 하지만 절박한 외로움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자주 비집고 들어오는 이 본질적인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또 우정이나 사랑도 결혼이나 공동체도 이 외로움을 없애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때는 환상이 현실보다 낫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부르짖다가 한순간이라도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으면서 이해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순간적 경험을 누리게 할 그 누군가를 찾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상처받은 가슴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할지라도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어려운 길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바뀌는 전환의 길입니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가고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외로움을 지켜서 생산성 있는 고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한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오색 찬란한 꽃밭이 열릴 수 있다고 믿기 힘든 것처럼 외로움 속에 미지의 아름다움이 감추어져 있다고 믿기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가는 이 움직임은 모든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이 운동이 불안한 마음에서 평온한 영으로, 또 외향적인 갈망에서 내향적인 축으로, 두려운 매달림에서 두려움 없는 유희로 향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학생이 최근에 자신이 체험한 일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이 막다른 끝이 아닌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무덤이 아닌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으며 또 어두운 심연이 아닌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나를 찾아왔을 때 시간은 더 이상 나를 끔찍하게 죄어오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놓쳐버린 기회로 인해 억눌리고 염려하면서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훌륭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그들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외로움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인 위안을 주기는 하지만 결국 다시 혼자가 될 때는 이전과 똑같은 고통을 더 강하게 거듭해서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기 드문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히 있으십시오. 당신 자신의 분투에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당신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신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안내자는 무엇을 하고 누구를 찾아갈지를 말해주는 대신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 지도자는 메마른 땅에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 대신 불평의 심연을 깊게 파내려가다 보면 그곳에서 살아있는 샘을 발견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친구 하나가 언젠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는 것을 배우는 것과 철야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새벽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 아마도 이것이 인간이 된다는 의미일 걸세.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고 은근히 바라면서 사람이나 책, 사건, 경험, 프로젝트와 계획에 끊임없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마취시키는 수많은 종류의 수단들을 계속 사용해 봅니다. 또 내면의 감수성을 민감하게 만들기보다는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심리적 마비 상태를 계속 찾아갑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일깨울 수는 있으며 또 막다른 길을 병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이따금씩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만이라도 우리가 자신의 혹독한 스승에게 순종하여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다음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으며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있고 탐욕 가운데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며 또한 참으로 진절이 나는 외로움 가운데 고요한 고독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